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박세길. 왜 한국현대사를 다시 쓰는가? 5페이지. 지금 이 순간 허리가 잘린 한반도 땅에는 놀라운 각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독히도 접근을 거부해왔던 온갖 영역들이 국민의 손에 의해 새롭게 들추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관한 새로운 평가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긴장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중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통일의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과 밀접히 맞물려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충격과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 우리 국민은 그동안 너무도 엄청나게 속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역사적 대변혁에 있어서 그 첫 장을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북한의 남침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야당의 노력만으로도 군부 독재 정권이 제거되고 그에 따라 민주화의 대업도 완성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통일은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현대사를 다시 쓰는가? 제1부 해방과 분단. 제1장 해방의 길목에서 1. 일제침략 전쟁 시기의 민족의 순환. 2. 조선민족은 결코 죽지 않았다. 3. 민중이 주인되는 시대. 4.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군. 오늘 읽을 페이지는 40부터 51페이지, 40부터 51페이지. 그러니까 3. 민중이 주인되는 시대 39페이지. 단군 이래 수천 년 동안 숱한 외래 침략자들과 봉건적 착취에 시달려왔던 이 나라 민중은 이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해 온갖 압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인 독립국가와 민주사회의 건설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편 전황이 시시각각 불리하게 전개되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박도하자 조선 총독부의 아베 총독은 한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사태를 우려하고 80만 일본인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10만 군대의 해체와 철수 등 항복 후의 사태를 염려해 저명한 한국 지도자로 하여금 과도적 정부의 구성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철수하기 전에 일본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희망했다. 이는 명백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조선 민중에 항복함으로써 평화롭게 철수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이러한 희망에 따라 일본 총독부는 최종적으로 여운형을 행정권의 인수 책임자로 선택했다. 여운형은 이미 1944년에 일본의 궁극적인 패배를 확신하면서 건국 동맹을 결성해 이후의 사태에 대비해왔다. 8월 15일 아침 엔도 정무총관과의 회담에서 여운형은 행정권 인수 의사를 밝히고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1. 전 조선의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2. 조선의 수도인 경성에 3개월
즉 8월, 9월, 10월 분의 식량을 확보하라. 3. 치안의 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마라. 4. 조선의 추진력이 학생들의 훈련과 청년의 조직화에 간섭을 하지 말라. 5. 조선 내 각 사업장에 있는 일본 노무자들을 우리 건설 사업에 협력시켜라. 41페이지. 총독부는 이러한 조건들을 주저없이 수락했다. 여운형은 일본이 항복하자 바로 8월 15일 저녁에 안재홍을 비롯한 건국동맹위원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17일에는 부서 결정을 완료하고 치안의 확보, 건국사업을 위한 민족 총역량의 일원화, 교통, 통신, 금융, 식량대책의 강구 등 건국준비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약속에 따라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안유지 권한과 방송국, 각 언론기관 등을 이양받았다. 이렇게 하여 총독부로부터 사실상의 항복을 받아낸 가운데 극히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하게 건국준비위원회가 도처에서 결성되어 갔다. 그리하여 8월 말경에는 전국적으로 145개의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국준비위원회는 지방 수준에서 인민위원회로 신속히 전환해 갔고 북한의 상당 부분과 남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 민중의 손으로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46, 41페이지. 이러한 건국준비위원회는 지방 수준에서 인민위원회로 신속히 전환해 갔고 여기가 46. 자, 46 한번 봅시다. 인민위원회는 특수한 형태의 민중적 자치기관 혹은 권력기구다. 인민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민중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행정, 사법 등 모든 통치 권한을 행사한다. 즉, 삼권귀일, 삼권이란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인민위원회에 단일하게 귀속되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 즉, 삼권귀일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특징, 둘째, 각급 행정단위, 예컨대 도, 군, 면의 통치기관은 중앙에서 하향적으로 선정되지 않고 해당 인민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구성한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원칙이 관철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특징. 인민위원회는 계급별 구성이 아닌 지역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별 구성을 원칙. 동시에 모든 인민위원회 내부에는 해당 시기의 역사적 과업을 공유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대표가 동시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인민위원회는 그 정치적 기초를 통일전선에 두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와 다른 점이다. 소비에트와의 다른 점. 인민위원회의 그 정치적 기초는 통일전선에 두게 되는 것이 러시아 소비에트와의 다른 점. 통일전선에 두는 것. 해방 이후에 이 땅 위에 등장한 인민위원회도 최초에는 불악단위에서 출발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고 있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이른바 지방요지라고 불리는 부유한 우익인사가 인민위원회를 이끌기도 했다. 42페이지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민위원회는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서도 대부분 소련군이 진주하기 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인민위원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통치 기능을 발휘해 나갔다. 전남 지방을 예로 들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 지방을 예로 들으니 그 이름이 뭐지? 전남 지방에 있는 인민위원회를 말을 하니까 여기 정지야, 소설가 정지야. 1965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났고 2023년 제38회 만해문학상 소설 아버지 해방일지. 정지아가 생각나네. 전남의 토착적인 활동가들은 1945년 8월 17일에 건준 지부를 설치했고 18일에는 1,400여 명의 정치범을 석방했다. 그 이후 곧바로 치안대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0월 중순 광주는 일본에 대한 불순 행위로 11년간 옥살이를 하고 석방된 김석의 지도 아래 김석 약 300여 명의 치안대와 학생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도 차원의 인민대표자회의는 9월과 10월에 걸쳐 몇 차례 회합을 가졌다. 약 147명의 치안대원이 목포를 지배했는데 그곳에서는 노동자위원회가 몇몇 공장을 접수하였다. 인민위원회는 모든 군에 존재했으며 어느 미군 관찰자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군에서 통치 기능도 행사했다고 한다. 인민위원회는 대체로 조직부, 선전부, 치안부, 식량부, 재정부 5개 부구나. 갖추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건후생, 귀환동포, 소비문제, 노동관계, 소장료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설치했다. 많은 지방인민위원회는 놀라울 정도로 기민하게 지방의 일반인들이나 부유한 한국인들로부터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세입을 증가시켰다. 인민위원회는 한국을 떠나는 일본인들로부터 조그만 집에서 큰 공장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재산의 경영권 이전이나 명칭 변경을 서약하는 증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인민위원회는 근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 강령을 내걸었는데 한 예로 경남 통영군의 인민위원회는 1. 모든 일본인 재산은 한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싸. 2. 모든 토지와 공장은 노동자, 농민에게 속한다. 3. 모든 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등을 강령으로 삼고 있었다. 그렇지. 모든 남녀는 평등한 권리. 분명 인민위원회는 당시 민중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동시에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여겨졌다. 예컨대 경상북도 영양군의 군민 80%는 인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군민들은 인민위원회를 신뢰했다. 보자 여기 영양군은 도시정보에 북쪽은 봉화군, 울진군, 동쪽은 영덕군, 울진군, 서쪽은 봉화군, 안동시, 남쪽은 청송군과 접한다. 지질은 경상계 칭상시 퇴저감으로 신라통, 신로통에 속하여 혈암, 사암, 여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형을 이루는 영양군은 북쪽의 일월산, 르위산 1219m 및 동고산, 동가오산 1066m, 동쪽의 백암산, 바이엔산 1004m 등 1000m가 넘는 태백산맥의 지맥이 군의 산면을 둘러싸고 있다. 오늘의 날씨는 10도 내지 23도, 지금은 17.5도. 영양군의 인구, 엄마 이만큼밖에 안 돼?
2024년 8월 달을 기준으로 15,799명? 2만 명도 안 되네? 보자. 영양군, 英雄的英阳, 타양의 양, 인양주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동북부에 있는 군이다. 영양군은 청송군, 봉화군과 더불어 경상북도 북부 오지 중 하나로서 군 전체 인구는 읍 설치 기준에도 못 미친다.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이다. 특산물은 고추, 잎담배, 청궁, 천마 등이 있다. 군청 소재지는 영양읍이고 행정구역은 1읍 5면. 와, 5개면밖에 안 되네. 자체경찰서는 있으나 소방서는 인근 안동 소방서에서 담당한다. 소방서도 없구나. 보자. 그러나 울릉군보다 인구 밀도가 낮고 울릉군보다도 인구 밀도가 낮다고? 현재 한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군인 인제군보다 인지도가 낮고 복무 중인 군인들의 대다수가 여기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인제군보다 영양군이 더 낮을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낙후된 BYC,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중 한 곳이다. 와, 면적은 815 평방킬로미터, 세대는 9,055가구, 2021년도 기준. 야,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에 20명. 여기 군목은 소나무, 군화는 연꽃, 군조는 백로. 이를 바탕으로 영양군 인민위원회는 군내 극빈자를 위해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돈 170만원, 현재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을 거둘 수 있었다. 인민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건국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월 16일 서울 풍문여고에 사령부를 둔 건국청년치안대가 조직되었다. 치안대는 각지에서 민중의 자발적인 치안 조직인 학도대, 청년대, 자유의대, 노동대 등을 흡수 통합해 전국적으로 162개의 지부를 둔 단일한 체계의 건국치안부로 재차 공식 출범했다. 또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되었던 사병들을 중심으로 국군준비대가 창설되었으며 약 6만여 명의 인원을 확보하면서 그중 일부는 군사훈련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일련의 작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이와 동시에 민중 스스로 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끊임없이 취해나갔다.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신속히 결정되었고 조합 노동자들은 공장을 접수해 자주적으로 관리해 나갔다. 또한 농민들은 모든 곳에서 농민조합을 결성한 뒤 일본인과 친일 지주들로부터 빼앗긴 토지를 되찾거나 소장료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민중의 자발적인 건국사업을 바탕으로 드디어 1945년 9월 6일 전국에서 모인 민중대표 1000여 명이 서울에서 회합을 갖고 역사적인 조선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공화국은 그 즉시 가장 급박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 법률의 완전한 폐기, 민족 반역자의 토지 몰수, 철도, 통신, 금융기관의 국유화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정책 시안을 공표했다. 이렇게 우리 민중은 일제의 패망이라는 호기를 맞이해 놀라운 단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게 건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민중의 탁월한 능력은 오랜 기간에 걸친 항일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1945년 8월 15일 직후 우리 민중이 보여준 모습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 아래에서도 결코 투쟁을 포기하거나 역량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민중은 능히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민족의 해방이 갖는 특수한 형태에 대해 살펴보자.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해방은 식민지 지배자인 일본 군국주의 패망이란 조건하에 성취되었다. 이 점이 여타의 식민지 피거갑 민족과 구분되는 특수한 측면이다. 문제는 일제를 패망으로 몰고 간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있다. 일제를 패망으로 몰고 간 힘. 이 점은 이미 살펴본 대로 아시아 피어갑 민족과 소련, 미국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 민주 역량에 의한 반일 공동전선의 승리에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본이 패망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태평양 전쟁의 핵심 지역은 일본인 이네가사부로가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과 접전을 벌이고 있던 태평양 해상이 아니라 만주와 북중국, 그 중에서도 동만주 지역이었다. 태평양 전쟁의 핵심 지역은 동만주 지역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을 도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대륙을 손에 넣는 것이었고 만주는 바로 이러한 대륙 침략의 관문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일본은 미국조차 가장 막강한 부대로 평가했던 관동군을 만주 지역에 배치했던 것이다. 관동군이 지닌 위력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와 대결할 때 1년 이상의 전쟁과 100만 명 이상의 미군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그 부담을 소련에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자, 50은 사실상 태평양 전쟁 45페이지. 자, 해석은 46페이지. 50. 태평양 전쟁이란 용어는 대부분 다분히 미국의 역할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전쟁을 일으킨 주범에 해당하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 표현했는데 오히려 이 용어가 전쟁의 실상을 더욱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는 전쟁의 주된 대상과 무대가 태평양에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이었음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6페이지. 여하튼 막강한 관동군을 포함해 일본 육군의 대부분과 대항한 것은 아시아 민족과 소련이었다. 특히 일본 본토와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동만주 땅에서 조선과 중국 민중이 펼친 항일무장 투쟁은 일본의 대륙 침략 정책에 심대한 차질을 안겨주었다. 즉, 이들 항일무장 세력은 일본의 중추신경을 끊임없이 교란했던 것이다. 이 같은 아시아 민족의 역할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 일본이 아시아 민족에게 발목이 잡힌 채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더라면 미국 역시 그 같은 성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스스로 우리 민족의 해방에 기여했다고 자처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조선과 중국,
등 아시아 민족의 커다란 역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할 줄 알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신의 역할을 절대시하는 가운데 승리의 결과를 독차지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미군은 이미 자체의 힘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허물어 버리고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사업에 성공적으로 임하고 있던 한반도 땅에 재앙의 씨앗을 품은 채 발을 들여놓았다. 이게 54에 대한 54에 대한 해석 47페이지. 해방이 자력에 의한 것인지 탈핵에 의한 것인지는 현대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문제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지만 우리는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의 패망이라는 조건 아래서 해방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제의 패망은 국제민주 진영에 단결된 투쟁에 힘입어 가능했다. 세계의 대전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국제민주 진영에 의한 일본 군국주의 타도는 하나의 필연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일본을 축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일본 군국주의를 타도하는데 우리 민족이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역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혹독한 억압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그것의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제의 패망으로 혁명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더욱 손쉽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민중 자신의 힘으로 주권을 손에 넣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했는가에 있다. 문제는 민중 자신의 힘으로 주권을 손에 넣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했는가? 이게 문제네. 이에 대한 해답은 8.15 해방 직후 극히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등장했던 인민위원회를 통해 간단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더욱 일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즘 진영과 국제민주진영 간의 투쟁이라는 측면과 함께 제국주의 상호 간의 대립이라는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로부터 세계대전의 결과 일부 국가가 승리했음에도 전체 제국주의 진영은 급속히 그 지위가 약화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전 세계 피어갑 민족들이 민족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던 것이나 새로운 사회주의 진영이 비상히 그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제국주의 세력의 참담한 패배를 객관적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피거갑 민족의 해방을 위해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보자. 제국주의 열강과 그 지원을 받는 국민당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중국 민중은 또다시 일본 군국주의 전면적 침략에 봉착했다. 거국적인 항일투쟁 과정에서 국민당과 중국 민중은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다. 국민당은 일본군이 해안의 주요 도시를 점령함에 따라 그 근거지를 상실하고 말았고 동시에 불철저한 항일 투쟁으로 말미암아 그 신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다. 48페이지. 이에 반해 민중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광활한 농촌 지역을 배경으로 효과적인 항일 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 그 힘이 급속히 강화되어 갔고 동시에 정치 사상적 단결도 투쟁을 통해 더욱 탄탄해졌다. 그러던 중 일본 군국주의는 중국 민중을 포함한 국제민주진영의 단합된 투쟁에 직면하자 패망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제 중국 민중에게 남은 과제는 여타의 제국주의 열강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미처 진용을 재정비하고 있지 못한 틈을 타서 휘청거리는 국민당 세력을 제압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다. 중국 민중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다음으로 베트남은 80년간이나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던 나라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군국주의는 예외 없이 베트남에도 밀려들었고 프랑스를 밀어낸 뒤 자신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해버렸다. 그러던 일본 역시 결국은 패망해 물러가고 말았다. 이렇듯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함께 허물어지는 결정적 시기를 맞이해 프랑스와 일본에 대항해 탁월한 투쟁을 전개해온 베트남 민중은 지체 없이 봉기를 단행함으로써 자신의 요구에 맞는 독립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동부 유럽에 대한 히틀러의 대대적인 침공은 이 지역 내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던 봉건적 지배 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역할을 했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파시즘에 대한 끈질긴 저항을 통해 민중 속에서 급속히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던 중 히틀러 역시 국제민주 진영의 반격으로 참담한 패배를 맞게 되었다. 독일 침략 세력이 물러가고 국내의 봉건 세력은 전쟁 중 망명을 하거나 침략 세력에 협조한 탓에 정치적 파산을 겪게 됨에 따라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주도로 인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예를 통해 볼 때 우리 민족이 국제민주진영의 승리를 결정적 조건으로 하여 해방을 쟁취했다는 점은 특수하고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피극압 민족의 해방 외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의 일부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해방을 주어진 해방으로 단정짓는 것은 역사의 발전 법칙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민족사에 있어서 민중의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고루한 사대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사대적 견해는 그 태동의 계기에 있어서나 그것이 야기한 결과에 있어서나 모두 외세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8 페이지 4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군. 일본과의 전쟁이 한창 진행될 당시의 미국과 소련 그리고 각지의 반식민지 저항 세력은 공동의 적을 앞에 놓고 비교적 순탄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승리가 분명해지고 전리품을 챙겨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이들 상이한 각 진영은 심각한 이해의 대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확실히 미국은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을 대신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애써 대일본 전선에 끌어들였던 소련의 진출 범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와 혈전을 벌여온 아시아 각 나라의 반식민지 저항 운동이 독립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이를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얻어낸 정치적 소득을 규정지은 일반명령 1호를 공표했다. 이 명령은 모든 작전 지역 내의 일본군은 연합국의 항복 접수에 협력할 것과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승인받지 못한 무장저항 단체 55의 무장저항 단체 49페이지 55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휘하의 동군, 조선인민혁명군, 베트남의 베트민 무장부대, 필리핀의 후크단 등이 있다. 이들 무장 세력은 공통적으로 반봉건 혁명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항일전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55에 대한 해석 무장저항 단체란 본문으로 들어와서 49페이지 무장저항 단체에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 명령은 일본으로 하여금 메가드가 선정하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력에게 조선,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 인도차이나의 지배권을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일반 명령 1호의 방침에 따라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대는 전쟁이 종결된 직후부터 일본군과 연합해 중국 내 반식민지 무장 세력, 주로 마오쩌둥의 홍군을 가리키구나. 반식민지 무장 세력이라는 것은 새로운적으로 하는 전투에 돌입했다. 또한 미군이 탈환한 필리핀에서는 식민지 부활을 위한 계획이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은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함으로써 소련에 대항한 친미적 일본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방침은 즉각적으로 소련의 반발을 불러왔다. 소련 측으로서는 미국이 병력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유럽에서 소련군이 희생한 덕분이며 소련이 연합국의 대의에 다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느 정도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소련군이 71만 4천 명의 일본군과 맞붙은 2주간의 격렬한 전투에서 최소한 8천 명의 인명 손실을 입으면서도 여순, 류순과 대련, 다련항의 공정부대 투하를 포함한 신속한 공격을 한 덕택에 미국은 중국에서의 전투에 발이 묶이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서의 점령군 정부 구성에 대한 소련의 참여 요구를 단 며칠 동안 전쟁에 참가한 나라로서 점령군 정부 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결국 8월 11일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이 여하한 부대를 일본에 파견할지라도 통일점령군 정부의 최고사령관을 지명하는 것은 오직 미국뿐이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각서를 최종 공표했다. 영국과 소련은 이 결정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태가 이처럼 진전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두 동강 내는 시초가 되는 38선 설정이 이루어졌다. 8월 14일 청진과 나남의 소련군이 상륙했으며 16일에는 훨씬 더 남쪽인 원산에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이러한 소련군의 진공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에 장악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당시 미군에게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가 한국에서 6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오키나와주도 미군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향후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것을 소련에 제의했다. 이러한 제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이 작업에 참여했던 국무성 일반참모부의 딘 러스크 대령은 훗날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육군 측은 가능한 한 북쪽에서 항복받기를 원하는 미국의 정치적 욕구와 미군이 그 지역에 도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점을 조화한 제안을 요청했다. 우리는 38도선을 권고했는데 이것은 미군의 책임 지역 내에 한국의 수도를 포함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소련은 한반도 분할 점령에 관한 미국의 제안을 별다른 반대 없이 받아들였고 서울에 진출해 있었던 일부 소련군은 그 즉시 38선 이북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발맞추어 메가더는 9월 2일 일본의 공식 항복 서명과 함께 이를 포고하고 한반도에서 38선 이북의 일본군의 항복은 소련이, 이남의 일본군의 항복은 미국이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새끼 같은 새끼. 자, 59에 대한 해석. 51페이지. 소련군이 그 당시 한반도 전 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미국의 분할 점령 제의를 간단히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단지 몇 가지 방향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우선 소련은 한반도에서 양보하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군사 점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고자 희망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파괴를 경험한 소련으로서 그 복원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가급적 미국과의衝突을 피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40분 이상 녹음이 가능하네.